16년 전 6월 15일 남북한 정상은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선포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16년 후 남북 관계는 공동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경색돼 있습니다. 무엇이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걸까요?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철우 박사,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000년 6월 13일이죠. 아마 이 장면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단 전용기가 평양에 도착을 하고 예상을 깨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마중을 나왔었죠. 그 두 손을 맞잡은 정상의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가 됐는데 당시의 남북 관계가 어땠길래 이렇게 정상회담까지 성사가 된 겁니까? 그 당시로 회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대한민국 국민의 통일에 향한 이거 열망이 이 감성적 쏠림 현상에 아주 극에 달했던 어떤 정치적 상징성과 역사적 상징성이 아주 극에 달했던 남북 정상회담이었고 국제사회도 그것을 아주 예의주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 당시에 남북 관계의 상황이나 또 지정학적인 상황, 또 전략적인 고려 사항을 재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판단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당국 간의 진정성을 상호 신뢰하고 의미 있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 그게 성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한 그 무게만 비대칭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전략적인 대화를 지내는 과정에서 진정성의 측면에서 대화에서도 비대칭성이 있었다. 북한의 비대칭성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중적 행보를 하는데 2000년에 그렇게 열광한 그런 정상회담을 하고 2005년에 핵 보유국 선언을 합니다. 불과 5년도 채 안 되는 2월 10일 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2006년에 또 핵실험까지 하고 그래서 16년의 역사를 쭉 지켜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또 정치적인 그 상징성 이면에 물밑 대화처럼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역사적인 그런 이중성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특히 안보 태세의 분야에 대해서는 교류 협력을 하든지 다양한 협력을 하되 안보는 튼튼하게 하고 만반의 상황을 대비하고 극의 상황을 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우리 전략적 교훈을 그것이 그들의 셈법에 의한 것이건 기만에 의한 것이건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도 무기만 비대칭 무기를 거론할 게 아니고 진정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특히 공산주의 북한 체제 같은 특수 체제를 상대할 때는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그런 이벤트, 드라마틱한 상징성 이면에서 움직이는 그 비대칭성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되새겨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교류 협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 관계의 변동성은 우리 주식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놀라지 않습니까? 다양한 요인에 의한 상호작용인데 결국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상호 신뢰가 가장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가 김정은과는 전혀 다른 국제사회 많은 리더들이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런 리더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그 북한이 당국자 간에 그 노출되지 않는 비노출 접촉까지를 그 스스로 까발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핵미사일을 지향한 그들의 그 도발 의지라든가 야욕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상당히 상징적인 회담이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사실 김정일의 서울 방문도 예견이 돼 있었는데요. 이건 왜 무산됐었죠? 네, 그 6.15 공동선언 제5항이 보면은 이제 김정일이가 적절한 시일 내에 서울 방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김정일이가 왜 안 왔을까요? 만약에 김정일이가 우리한테서 충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와도 될 만큼 충분히 얻어먹었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안 왔는데 당시에 보면은 표면적 이유는 김정일이가 서울에 오게 되면
김정일에 반대하는 그 시위가 벌어지고 또 김정일이의 그 신변 안전 문제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북한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제주도로 오는 게 어떻겠나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김정일의 그 제주도 방문설도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그래도 안 왔던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간 것은 김정일이한테 굴복을 해가지고 식량도 갖다 바치기 위해서 간 거라고 북한이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굴복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는 건 입장인데 김정일 입장에서 서울에 오는 것은 그런 선전 자체가 이제 무색해지기 때문에 오면은 이제 먼저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이 되고 남북 간의 이상상봉이 있었죠. 또 금강산 관광, 스포츠 경기까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만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상회담이 오래지 않아서 북한의 태도가 확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교류 협력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눈에 보는 가시적인 건데 저는 중시해야 될 게 6.15 공동성명에서 제1항 남북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고 그랬어요. 자주라는 것은 뭐냐면 외세를 벗겨가고 다 박여가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거죠. 자주에 대한 용어 정의가 틀렸고 자주에 대한 해석이 틀렸고 용어 혼란이 됐던 거죠. 그 당시에 남북 간의 통일 문제가 이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금방 성사될 것처럼 됐는데 결과는 많은 다양한 영향 요인이 있었지만 이 자주라는 용어에 대한 혼란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거기에서 통일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 다양한 교류 협력도 이루어졌지만은 인도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류 협력의 화려한 외양에 너무 휘둘려 가지고 그 저변에 흐르는 반미 투쟁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휘둘라는 다양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그런 자주의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당시에 극도의 반미 투쟁이 일어나고 서울 한복판에서 성조기가 불타는 그러한 역사적 걸 회고해 볼 때 이런 정치적 상징성이 갖는 드라마틱한 효과 이면에 그런 자주라는 거지. 지금 최근에 말이죠. 북한이 뭐냐면 핵 보유국을 선언하면서 첫 번이 뭐래요? 자주고 그다음에 그것이 존엄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본 원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 그 이전에 10년 전에 이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기본 정신이나 노선 이런 걸 너무 강과해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16년 후 현재로 시간을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6주년을 맞아서 북한이 통일화 대통로를 열자며 대화 제안에 응하라고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6.15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이 김정일의 포옹력 때문에 성사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의 보도 보신 후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15를 맞아 일면에 사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남북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하며 대화 제안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남 선전용 매체들도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 대단결 등을 강조하며 대화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6.15 선언의 의미를 설명하며 김정일의 이른바 대용단과 영도력이 있어 6.15 통일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도 지난달 열린 7차 당대회에서 6.15 공동선언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이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6.15 통일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며 활력소였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 대화와 합의 이행을 강조했지만 통일부는 북한이 핵 개발로 남북 합의의 기본 정신을 파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진전시키는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남북 관계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네, 6.15 합의를 어긴 건 북한인데도 북한이 우리에게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라, 대화의 길로 나오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색 국면을 만든 게 우리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북한의 태도는 7차 당대회 전과 후가 판약이 달라지거든요. 네. 7차 당대회 전에는 우리 남한 사회에 대해서 뭐 초토화시키겠다, 선제적 공격을 해서 그냥 없애버리겠다라고 해서 아주 험악한 말들을 하다가 7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가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제의하고 각급 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그게 당대회 끝나자마자 북한이 조평통원이니 국방위원회니 인민무력부 대변인이 네.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대화제를 합니다. 대화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 목적이 있는 것이 현재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그 제재 자체가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핵 문제의 가장 큰 당사자인 한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 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전부 다 그 파급효과가 있어서 네. 북한이 제재의 국면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라. 남북 대화 협력을 계속하자. 이런 류의 주장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현재 계속해서 그 대화 공세를 하는 것은 현재 북한 주민들도 남북 대화가 잘 되고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비료도 얻어 쓰고 네. 그다음에 식량도 얻어 먹을 텐데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돼 가지고 특히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현재 얻어먹지 못한다 하는 그 북한 주민들의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우리가 자꾸 이제 6.15 공동선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김정은이 잘못이 아니고 남조선이 우리의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책임을 쫙 전가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국내에 대해서도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북한이 자꾸 봐라 이렇게 대화를 제의하는데 왜 고집스럽게 대화 제의를 뿌리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만들어서 대화 제의를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말로 하다가 네. 우리가 자꾸 북한의 그 군사당국 회담 같은 것을 제의를 거부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는 아마 소규모 도발을 할 겁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도발을 해가지고 그 도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북한한테 남북 대화를 해서 북한한테 뭔가 좀 주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뭐 지원을 하자 이런 여론을 일으키려고 현재 북한이 6.15 공동선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네. 책임을 전가하고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대화 제의 같은데요. 우리 정부 역시 6.15 남북선언, 공동선언은 존중을 하지만 비핵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 도발은 대한민국을 향한 위협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래서 유엔 결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수차의 결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도 실효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제재가 시작된 거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도발은 뭐 한 6개월 정도에 이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재 국면을 탈피하기 과거에는 도발하면 대화 위에는 보상 다음에 다시 재도발 이런 순기가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어제도 중국에서 추가 그런 제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금수 품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그들의 전략적 셈법에서 하든 안 했든 그들이 체감하고 느끼고 어떤 체제 중심부라든가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남북 관계의 틀로 보는 게 아니고 윤병세 외교장관도 지금 러시아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건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처럼 마련된 이 공조 구도를 우리 스스로 그 구멍을 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미 개성공단까지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뭐 국내에서 일부 이상한 주장도 납니다만 6개월은 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 순기가 너무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나면서 그들이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이 없구나. 이것이 체제 위협으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야말로 진정성이 복원되는 그 대화 시도나 제의가 되는 게 아니냐. 네. 지금 대화 제의라는 것은 이 제재 국면을 흐트리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국제사회 공조를 깨뜨리려는 특히 중국으로 하여금 그런 걸 받는. 그래서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 나올 때도 네. 체제 보장해주면 비핵화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다 백지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핵 개발의 역사와 남북 대화 역사를 같은 투치로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기존의 패턴을 깨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제재에 좀 더 집중할 때다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일단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평화협정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북한 역시 미국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논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만 이런 국면에서 좀 소외되는 거 아닌지 우려도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하고 대등한 핵보유국으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조를 받겠다.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비핵화 전에는 평화협정 체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다 압력을 가해서 중국이 그러면 비핵화하고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것도 아닙니다. 비핵화 논의할 수 없고 일단 평화협정만 논의하자.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니까. 근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유엔의 대북 제재는 무실화됩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바로 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실화시키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러면 핵 감축 협정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이 혹시나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핵동결만 가지고 육자회담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미북 회담을 다시 제기한다든가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네. 가장 경계해야 되고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견제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떻게 지금 외교안보 지형이 변화될지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에게도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건 아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저도 지난 샹그릴라 대화에 가서 국방장관 회담이나 2,7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한반도나 동북아 한반도뿐만 아니고 이 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인식의 전쟁의 현주소를 봤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도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도 전개하고 하여튼 이 대한민국의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네. 북한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확실한 교훈을 심어줬을 때 우리가 출구 전략을 논하는 거지. 물론 한두 수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과거 같은 도발로 가지고는 절대 국제사회가 협박당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게 하는 게 바로 출구 전략이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